자, 나폴레옹의 내치 보면 정권을 장악한 이 나폴레옹은 그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이 오스트리아 격파한 전투가 이제 그 말랭고운 전투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원래 이제 캄프 포르미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캄프 포르미아 조약을 어기고 다시 쳐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데 이 말랭고 전투에서 말랭고 전투에서 그 오스트리아 격파해. 그래서 누네빌 조약을 다시 그 맺고 캄프 포르미아 조약을 재확인시키죠. 그리고 영국은 아미앙 조약으로 강화를 맺고 그동안 이제 정복한 프랑스 식민지를 거의 전부 양도하게 됐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한 면만 기술한 것 같아요. 아미앙 조약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각편에 점령했던 식민지가 있거든요. 자기 쪽 아닌 이제 다른 쪽에 식민지가 있는데 이 식민지들을 각기 포기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영국은 스리랑카와 트리나드 토박을 제외한 모든 점령지를 이제 프랑스에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제일권의 요지였던 몰타섬을 철수하고요. 프랑스는 이제 포르투갈과 터키의 점령지를 반환하는 동시에 나폴리아 교황을 포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서로 이제 점령지를 포기했다, 양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미앙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 앞에서 맺었던 제2차 대불 동맹 있죠. 아, 요 대불 동맹이 깨지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제 있고, 자, 2차는 이제 모천원 평화를 얻은 나폴레옹은 그 당시 이제 내치에 이제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첫 작업이 뭐냐면 나폴레옹은 교황 피오 7세와 함께 종교 협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과 화해를 냈다. 혁명기에 카톨릭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이 종교인데 이 종교는 이제 거기 보시면 콩코다트 콩크다트라고 하죠. 콩크다트. 여기 콩코다트라고 하는데 자, 이 콩코다트라는 것은 이제 요때 한 번만 맺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정치적 권력자하고 종교적 권위자가 이제 그 싸웠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맺었던 게 종교 협약이야. 그래서 정치적 권력자와 종교적 권위자 간의 어떤 사이에 쌍방의 중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맺어진 것이 종교 협약인데 중세 시대 때부터 그 맺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요때는 나폴레옹하고 피우스 7세가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폴레옹은 이걸 왜 맺었냐, 협약을. 나폴레옹은 종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신자야. 카톨릭 신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이탈리아 원정 갔을 때 노말 또 약탈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피우스 7세도 또 뭐냐 감금시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집권자가 되니까 프랑스인들 90%가 카톨릭을 믿잖아요. 예. 그리고 프랑스인들 상당히 종교적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과 교황하고 합친할 수밖에 없어. 나라를 안전적으로 통치하려면. 그래 갖고 인제 그 협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프랑스의 카톨릭 뭐냐면 그 프랑스가 카톨릭의 나라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공식화 시켜주고 대신에 프랑스 카톨릭교는 프랑스 정부에게 통제를 받는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보하는 처럼 돼 있지만 그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황이 카톨릭이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 신앙인 걸 인정해 주죠. 음, 교황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고 두 번째 성직자를 선출하는 대신에 그 주교는 정부에게 지명하고 주교는 정부가 지명하고 교황이 선임하고 교구 신부는 주교가 임명한다. 예. 그래서 정부가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본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성직자 그 종교의 성직자 그 민사 기본법 있죠.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의하면 이거 대신애라고 써야 돼. 이게 정확하게. 예. 자,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출을 했어요. 예, 성직자들. 근데 이제 다시 이걸 바꿔서 임명제 바뀌어. 그래서 주교는 좀 높은 간직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 교황이 정부가 지명을 하면 교황이 서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명을 하고 교구 신분 같은 경우에는 제 잘못 얘기했는데 이건 교회가 임명해. 예, 교회가 정부가 아니라 예, 아까 잘못 얘기한 때 각각 이제 주교는 정부가 그다음에 교구 신분은 그 교황이 교회가 임명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예전부터 했던 10분의 1세와 혁명주의 재산 제사는 포기했고 그 대신에 이제 성직자에 대해서 국가가 봉급을 지급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나폴레옹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예, 교황이. 그래서 성직자가 공무원화 됐어요. 성직자 공무원. 음. 국가에서 월급 타는 공무원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황은 이렇게 좀 불리하지만 왜 받아들이냐? 어차피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프랑스는 자기 통제 벗어났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제 다시 카톨릭 국가로 이제 선언함으로써 상징적이나마 좀 신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어차피 포기한 얘인데 알아서 당신 좀 대우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협약 내용 이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워두시고 자, 나폴레옹 혁명기에 구상됐으나 실현되지 못한 전국적인 법전을 이제 편찬을 했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이야. 예. 그래서 법적 평등, 취업의 자유, 시민의 자유, 사유재산 존중, 개인의 자유 등 혁명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계승했으나 그 한계가 있어. 고문의 부분적인 인정,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키는 혁명 원리와 상치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법전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여자들은 이제 그 결혼한 여자들의 어떤 재산권을 제한해요. 그 약간 남성 중심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결혼 여자들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권 행사할 때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에서 이제 내용 중에 또 강조되는 건 뭐냐면 소유권이야. 사유재산의 존중.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사유권을 소유권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나폴레옹 정제 그 법전은 종교 그 혁명의 성과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 요 나폴레옹 법전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사 그 심화 교재에 좀 실어놨는데 좀 볼게요. 자, 요 내용 있죠? 나폴레옹 법전의 정신. 우리의 목적은 법 앞에서 평등, 종교 선택과 양심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농노제 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권 절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은 소망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먹고 입고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생존과 그 유지를 필요한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것이 소유권의 기원이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는 자연에 직접 유리한 제도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전에 보상받지 않고는 그 소유권 양도 강제받을 수 없다. 예. 이런 내용들을 구성이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은 후대에 이제 민법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유럽의 민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렇듯 나폴레옹은 혁명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재정에 적합하게 이용하거나 왜곡시켰다. 자, 그의 신분에 대한 시민적 자유의 태도는 임시 운명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거고 실제로 파리 신문의 6분의 5 이상을 폐간시키고 신문에 연극학계 설교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고요. 교육에 있어 고등학교 신설 니시이죠. 네. 니시는 이제 뭐냐면 공립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어, 중고등학교를 운영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근데 여기 이제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인 니시를 설립했어. 예. 이거는 그 카톨릭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사립학교 아니라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감반이
한 반면에 프랑스 은행을 성립했다. 자, 이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의 유럽의 제패를 볼게요. 요거 이제 좀 약간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지도가 요게 있네요. 잠깐만요. 요 지도. 요걸 같이 이제 오려서 좀 보죠. 이건 오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편리해. 아,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나폴레옹 유럽 제패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전비 부담에 대한 국내 반대를 불리한 어 불, 반대로 불리한 아미앙 조약을 맺었던 영국은 1103년부터 다시 프랑스와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1105년부터 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과 더불어 3차 대불동맹을 맺게 돼요.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 집권하고 나서 맺은 거야. 그래서 3차부터 해서 7차까지 대불동맹을 맺게 되죠. 같은 해 10월에 프랑스 에스파 연합 함대가 트라파카 해전에서 넬슨의 영국 함대를 크게 격파하고 나폴레옹의 영국 침략을 침공을 꿈을 깨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트라파카 해전이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대충 여기 있네. 예. 여기 스페인의 역이야. 이 부분에.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영국과 에스파냐 왕국이 연합해 갖고 했는데, 요때 넬슨 제독이 이제 하락했다는데, 요때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넬슨 제독은 죽게 되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해요. 이순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 협력판 승리를 거두었고, 나폴레옹은 올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대승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일부 영토를 내놓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아우스트리츠 전투. 예. 자, 요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음.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프레스부르크 조약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영토를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806년에는 그 서남부 일대가 신성 노마 제국을 탈퇴해서 나일 연방을 형성해. 그래서 이제 신성 노마 제국이 이때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신성 노마 제국의 제를 포기하여 중세 이래 유서 깊은 신성 노마 제국이 완전히 대체됐고요. 그리고 나인 동맹이 이제 형성되는데, 나일 동맹은 빈체제 이후에 독일 연방으로 또 대체되죠. 자, 한편 바젤 조약의 이래 이제 프랑스와 평화를 유지해왔던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세력이 강하게 독일로 침투해오자 1806년에 프랑스와 개전했으나 예나와 아우에르슈타트에서 크게 패배하여 결국에는 굴욕적인 디지털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조약으로 프로이센은 엘베강 서쪽의 영토와 포란드 분할의 땅을 상실하고 그 상비군 4만 2천 명 이하로 제한됐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이 조약이 마치 포위센하고 그 나폴레옹만 맺은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디지털 조약은 그 포위센 외에도 그 당시 알렉산더 1세도 같이 참여했어요. 러시아도 같이 맺어진 거야. 예, 이 디지털 조약은 러시아 알렉산더 1세와도 같이 맺어졌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단찐이 있죠. 이 단찐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문제였던 단찐이가 자유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러시아 영에 있었던 폴란드 영 있죠. 요게 바르샤바라는 공국이 형성돼. 근데 이 바르샤바 공국은 실제로 나폴레옹 계대 왕국이야.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바르샤바 왕국이 건설됐는데, 여기 실제로
계대 왕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대하여 나폴레옹은 그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됐고 유럽은 그의 지배 하에 크게 이제 세 부분 나눠졌다. 그래서 그 세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국경지대 영토를 통합 팽창했던 프랑스 제국과 예, 프랑스 제국의 영역이 요즘 되게 넓죠. 여기까지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까지 북이탈리아까지 확대됐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부분이 이제 나폴레옹 일가에 의해서 통치된 위성 국가들. 위성 국가들은 이제 후에 이제 에스파니아 왕국을 점령하거든요. 예, 에스파니아 왕국을 점령하는데 요게 이제 나폴레옹 위성 국가들이야. 여기하고 나일 연방하고 바샤바 대공국. 그 밑에 나폴레옹 왕국들 다 위성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로부터 패전해서 좋던 시던 프랑스 동맹국이 된 나라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계기가 됐던 것이 대륙봉쇄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806년에 베르린 칙령을 통해서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수립했는데 이 대륙봉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면 영국을 타격을 주게 한 거야. 영국만이 끝까지 개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는 유럽 대륙과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첫 번째인 거죠. 프랑스는 프랑스의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륙봉쇄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뭐 그 내용을 보면 자, 영국의 여러 사람들 데리고부터 봉쇄할 걸 선언한다. 그러니까 영국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통신을 금지한다. 영국이나 그 식민지에 온 모든 배는 다 대륙의 어떤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완전히 이제 봉쇄 정치를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 왜 지켜지지 않았냐면 일단 영국이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였잖아요. 값싼 물건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했단 말이야.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볼 때 이제 영국의 싼 작품들, 필요한 제품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 그걸 이제 대공세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다음에 영국은 강대한 또 식민지를 갖고 있고 해군이 되게 강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해상 봉쇄가 그렇게 먹혀지지 않았어요. 싫으면 뭐 유럽 외에도 뭐 인도라든지 다른 식민지에서 통상을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영국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으나 오히려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더 심한 타격을 입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 시장이 때는 영국의 우세한 해군력에 의해서 해외 시장의 상시에 비해서 그렇게 펄건 아니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유럽도 이제 영국, 프랑스도 상당히 시장이 상실됐죠. 왜냐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다 영국의 해군력이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대륙봉쇄를 어기는 나라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죠. 우리가 러시아만 알고 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이 그 먼저 어겨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치죠. 그래서 그 공격해갖고 자기 형을 이제 뭐냐면 스페인 황제로 딱 왕으로 앉혀놓죠. 자,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대륙봉쇄령은 나폴레옹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는 1810년 아들이 없는 조세핀과 이혼하고 왜냐면 자기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이 조세핀이 낳지를 못하죠. 자, 그래갖고 이제 명문 합스부르크 국가의 왕실이었던 나이 어린 공주를 새로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걸 마이 루이지라고 하는데 혁명의 적과 구세력과 타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분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당시 이제 하급 귀족 출신이었던 코르시카의 하급 귀족 출신이었던 그런 그 자식이 그 황제의 딸과 결혼한 거죠. 예, 왕실과. 자, 그래서 새로 아내를 받아들여 다음에 아들 왕을 로마 왕이라 부르고 그가 창조한 제국을 계승시키려고 하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세피는 그 후에도 나폴레옹과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사람도. 자, 프로이센 개혁을 보자.
자, 포유생 개혁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보면 포유생 개혁이 있는데 포유생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 나폴레옹 전쟁 패배로 어, 자체 개혁을 운동하게 돼. 이게 이제 슈타인 하든베르크 그 계획이죠. 그러니까 슈타인과 그다음에 하든베르크 두 사람이 해서 이제 슈타인 하든베르크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배경이죠. 예나 전투와 디지털 전투의 예나 전투와 디지털 조약의 구력은 포유생을 중심한 독일 민족을 각성시키는 계기였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된 독일 민족주의가 그 과정에서 이제 1807년에 슈타인 계획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슈타인은 그 당시 이제 10월 칙령으로 농노를 폐지하고 다음에 도시 조정을 내서 길드 중심 중세 도시자치를 폐지하고요.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적 도시자치제를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기구 개혁을 구성했으나 나폴레옹의 압력으로 장관이 물러났고요. 두 번째 연이한 것은 하는데베르크 개혁이죠. 자, 하는덴베르크가 슈타인 개혁을 계승하여 정부기관을 기구를 개혁하고 다음에 조정령으로서 스타인의 농업 개혁을 보완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슈타인 하는덴베르크 개혁으로 농민은 인신의 자유와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얻었으나 오히려 보유지를 상실한 위험을 수반되었고요. 대영지가 그대로 남아 영주제 폭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까지만 여기부터는 한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샤를 호스트라는 사람이 군제 개혁을 했는데 프랑스의 징병 제도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시기나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혁명정부 시기 때 큰 성과를 발휘한 걸 보고 프랑스식 징병 제도를 도입했어요. 원래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유생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이나 용병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군제 개혁 프랑스 징병 개혁 제도를 도입했지만 장교는 여전히 토지 기준인 융커가 독점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인의 아드베 개혁은 봉건적인 최악의 폐단만 제거하고 그러니까 농노제 폐지 같은 것들만 제거하고 근대국가 근대사회 외투만 입힌 곳서 소유생의 국가 권력과 권위는 여전히 국왕, 융커, 그리고 군대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폴레옹을 통해서 크게 전파된 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거든요. 특히 이제 나폴레옹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대항적 민족주의가 형성돼요. 그래서 독일 민족의 어떤 정신이 각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림 형제가 있죠. 그림 형제가. 그림 형제가 이제 유명한 동화지 되죠. 이런 것들인데 요 동화지 보면 상당히 장혹해요. 그 어 그래서 이제 인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그림 형제 동화지 보면 뭐 백설공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설공주 보면 뭐 근친상간 나오고 막 그런데 하여튼 되게 장혹해요. 나중에 백설공주 동화는 좀 애들을 위해서 좀 유화된 형식으로 이제 각색된 거고 하여튼 이런 동화집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동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형제 그 내용이냐면 그 민중문화를 발굴했거든. 독일의 민중문화들을 숨어있는 구조 내용 민중문화를 발견해서 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독일 민족 정신을 발굴하고 했어. 그리고 독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화를 쓰면서 프랑스와 프랑스 문화의 반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에 이제 형성하려면 부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찾으면 독일의 민중문화에서 찾아서 했다. 그래서 이게 동화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가의 문화적 통합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자,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엘리트적 경향에 대한 반동 및 민족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민중과 민중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성과를 거뒀다. 이미 누스의 민중을 창현했지만
헤로드와 그림 형제들은 독일 문화의 기호를 찾기 위해서 민중 문화의 발굴에 추가하면서 미나, 민중 종교 및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복원하기도 했다. 자, 그들은 민중 문화를 내포한 건강한 원시성, 공동체주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민중 문화는 결국 독일 국가의 문화적 통합 기반을 봉쇄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중 문화를 발견해 독일 정신을 발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럽 그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 나서 그 삼국 유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단군을 우리 조상으로 그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민중 문화에 있었던 민중에서 구현돼 왔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삼국 유산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독일을 연구하여 어, 프랑스 문화의 반격을 전개했고, 아까 이제 그 그림 형제 동아집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철학자 피에테, 이 사람 유명하죠. 베르니의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을 하는 애국적인 강연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그에 의하면 독일어는 본원적 언어이며 독일 민족은 가장 도덕적이고 본원적 민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르린 대학이 창설되니까 교수 중에는 피에트를 비롯한 독일 민족주의 엘리트에 모여들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이 피에트의 연설이 되게 유명해요. 지금 우리는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떨어져 있다. 나폴레옹 그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 국민과 주권의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국민의 고함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나폴레옹의 몰락을 볼게요. 자, 일단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그에게 정복되거나 굴욕을 맛봤던 국민들 사이에 뭘 확산시켰냐면 민족주의를 확산시켰어. 예. 의도하진 않지만 예, 민족주의를 낳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나폴레옹의 주된 원인이 돼요. 몰락 원인이.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방황은 에스파냐에서 시작했죠. 예. 에스파냐에서 이제 그 대륙 봉쇄를 어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나폴레옹은 별로 인기가 없는 국왕을 퇴위시키고, 그때 이제 그 형이었던 에스파냐 왕을 안겨요. 그 형은. 그 형이 되게 무능했어요. 예. 자, 또 에스파냐 민족들은 민족을 결기했고, 그때 이제 에스파냐 반 나폴레옹 투쟁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확대됐고, 영국이 그걸 지원해 줬죠. 그때 이제 방식 게릴라 투쟁을 해요. 치고 빠지는 그 방법 있죠. 고아의 그림에도 나오는 건데, 어, 여기 있죠. 고아의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나폴레옹의 에스파냐 침략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거야.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게릴라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게릴라라는 말이 여기에 나온 거야. 원래 스페인어거든요. 예. 치고 빠지는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 있죠. 그리고 웰리튼의 어떤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한층 더 기세가 높아졌다. 자, 나폴레옹은 30만 병력을 투입했으나 에스파냐 저항을 꺾지 못하고요. 그리고 1812년 러시아 원정에 그 병력의 일부를 빼돌림으로써 에스파냐 저항군은 프랑스군보다 우세해졌다. 자, 러시아 원정. 이게 이제 러시아 원정의 결정적인 계기죠. 나폴레옹의 몰락에. 자, 러시아는 프랑스가 발칸 진출에 방해하고 동유럽의 그 세력을 확장시킨 것을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륙 봉쇄를 지킬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70만 대군이 있거든. 물론 이제 3분의 2가 자기의 동맹국, 자칭 동맹국이나 계례국에서 끌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군대를 거느리고 러시아 원정을 간 거야. 그래서 러시아군은 처음에는 이제 정면적으로 싸우지 않았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도망가면서 그 안쪽 내륙 깊숙이 이제 끌어들인 거야. 내륙 깊숙이. 그래가지고 겨울을 기다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토화 작전하면서 겨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9월 중순에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어요. 예. 근데 동장군이 뭐가 처음 거죠. 그래서 동장군이 없어지니까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후퇴할 때 그 당시 코카스 기병대 있죠. 그 기병들 동원해 갖고 치고 빠지고 유격대 형식으로 이거 보급로를 끊고, 결국에는 나폴레옹 대군은 괴멸되고요. 생존자가 4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내용들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동장군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얘기는 했는데 학자들은 최근에 이거 부정하고 있어. 동장군은 오히려 나폴레옹군이 좋았다. 왜냐면 땅땅히 얻으면 땅땅하게 얻으면 나폴레옹 기병들이 많거든요. 기병이 상당히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장군 때문에보다는 나중에 후퇴할 때 진흙탕 있죠, 진흙탕. 그러니까 날이 풀리고 하면 그 러시아는 그 당시에 뭐 비포장국도였다 보니까 진흙탕이 많았어요. 진흙탕이 보면 이제 기병이나 마차바퀴 이런 것도 빠지고 물건도 저기 그 보급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큰 고생을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그 당시 이제 그 나폴레옹 정부가 지배에 신흥했던 그 모든 국민들을 결기시켰고 1813년에 라이프치히전 재국민 정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결국엔 1814년 연합군 파리에 입성하였고 나폴레옹은 퇴위한 후 지중해 엘바섬 통치자로서 유배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승리한 연합군은 비네다 회의를 열고 루이 16세의 동생이 돌아서 루이 18세가 즉위되었고 1814년 헌법으로 입헌군주를 선포했는데 자, 그때 그러나 왕과 더불어 기국과 망명규제 반동은 격침했고 그때 이제 파리 시민과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엘베섬에서 탈출해갖고 한호선에서 파리 돌아왔다. 그러나 6월에 또 나폴레옹은 브루셀 군부의 월토에서 웰링턴의 영국군과 소유생에 패해서 100일차나 끝났다. 이 월토 전투 유명하죠. 그 앞에 있는 라이프시티 전투하고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볼까요? 음, 그래서 월트 전투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엘베섬은 아마 여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부분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폴레옹은 멀리 남대서양 세인트 헤레나 섬에 있어요. 거기 이제 섬이 근데 세인트 헤레나는 저쪽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이 영국령이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병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나폴레옹이 일시적으로 이제 유럽 제패스 원인이 나요. 첫 번째로는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과 용병술 그리고 능력주의 인재 등용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안 본다고 했죠. 그 등용의 시민化크지만 또한 혁명기에 고조됐던 프랑스 민족주의와 예국열 불타는 시민들로 구성된 새 국민적 군대도 힘이 컸다. 예, 진병에 의해서 구성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 프랑스 혁명의 정통적 계승자나 결산자가 아니었고 그는 오히려 야망에 불타는 군국주의자고 전제적 지배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나부터가 이제 나폴레옹의 전쟁에 의해요. 이거는 나폴레옹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는 혁명을 수습하여 그 성과를 아니 의도하는 결과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있어요. 예. 자, 혁명을 수습하여 그 성과를 부르주아 토지 소유자 및 농민들의 유익에 확정짓고 나폴레옹 법정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지었죠. 프랑스의 위대한 국민을 영광을 맛보게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는 결국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켜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끌었다.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전세주의와 구체제에 동요시켰고 그것의 붕괴 계기를 마련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영토를 마운드에 처리함으로써 간접적 두 나라의 정치적 통일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가 수많은 국가들로 분열했는데 이걸 몇 개 국가로 뭐냐면 자기 멋대로 영토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에 나름대로 기여를 좀 해준 거죠. 예, 여러 분열된 국가들 몇 개로 또 나눠줬으니까.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대한 영광을 맛본 것.
이게 나중에 보나파르트리즘이 나갖고 그 정치인용으로 계승되고 이런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나폴레옹 3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어 그 미래의 미국에서 잠깐 펴볼까요? 미래의 미국에서 145페이지 좀 보죠. 자,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가 있죠. 예. 그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고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의 전제주의가 폐지되고 시민의 자유가 권력 보장을 움직임이 있었고 자, 그다음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과 지배를 맞선 싸움 과정에서 민족주의에 일어나 유럽 각국의 통일과 독립운동에 전개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프랑스 혁명이 미친 영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폴레옹 법정이 편찬되며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과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받았으며 국민교육이 시행되면서 언어가 프랑스로 통합되었다. 자, 국민교육이 시작됐다는 것은 앞에서 나폴레옹의 업적 중에 그, 그 당시 국민교육제도 도입과 관련된 고등학교 니시엘 설립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제3공화국 때 개정돼요. 그래서 이제 상공학 때 이제 뭐냐면 공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터법과 도형을 통했으며 이걸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확산시켰죠.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자, 프랑스 혁명기 때 그 당시 그 만들어진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 삼색기는 자유평등 우애를 상징하며 프랑스 국교를 칙득되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와 혁명 전쟁 과정에서 성장한 애국심을 더해져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 국민을 아우는 국민국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 예전에는 그 식민이었죠. 근데 이제 국민이 된 거야.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국가 됐고 국민국가는 난 자유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진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뜻한다. 국민국가. 왕조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그런 국가죠. 예. 자, 19세기 프랑스 뒤이어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의 토대로 국민국가는 더욱 발전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을 한번 비사 미래인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볼 게 뭐냐면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을 보죠. 이 산업혁명도 기출문제에 좀 두세 번 나왔어. 그래서 프랑스 혁명보다는 좀 빈도가 떨어지지 한 두 문제 나왔나? 예. 그 산업혁명 나왔는데 요 내용도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혁명도 이게 08년도인가 09년도인가 하여튼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나올 때가 됐어. 이 문제가 도시계에서 나온 때가 됐는데 보죠. 자, 그 산업혁명과 그 배경 이렇게 보면 자 18세기 후반 신대륙과 유럽 대륙의 독립전쟁과 혁명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산업혁명 큰 변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전례 없는 생산의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그 영향은 전 산업 분야에 파급하여 산업 구조와 사회만 아니라 정치적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 자, 이러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논의가 없진 않나. 그것이 초래한 거대한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 관리에 따라 산업혁명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그 인류의 제 2대 혁명이 산업혁명과 그 전에 신석기 혁명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산업혁명은 나중에 유럽 국가와 비서구 국가까지도 뭐냐면 확산되죠. 이걸 이제 공업화, 산업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 왜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이런 이유가 있고, 그럼 유럽 중에서도 또 어디 영국에서 또 먼저 일어났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영국에서 먼저 난 이유를 각각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럽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뒷장 잠깐 넘어가서요. 자, 유럽에서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크게 여기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정치를 볼 때 유럽이 단일적인 제국이 아니라 여러 민족 국가로 나눠져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는 점.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났고 확산되었고요. 사회경제적으로는 신대륙과 아시아 문명에 진출하여 강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초기 형태였지만 근대적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사기업이 강범위한 활동이 자유롭게 누리며 이에 종사한 상공업자와 금융업자 등 기업가 계층이 전례 없는 사회적 정치적 활력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대륙과 아시아반도에 진출하는 가운데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전됐고 사기업이 발전됐고 뭐 기업가 계층들이 등장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 르네상스 이래의 싹튼 사물에 대한 합리적 태도와 사업의 사회 및 자연환경에는 무한한 통제 및 지배 욕구를 줄 수 있다. 예. 자, 이 세 번째 사실은 뒤에 이제 17세기 때 과학혁명과 18세기 때 계몽사상으로 영향을 주죠. 합리주의 정신은.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꾸준히 발달하면서 한계에 대한 무한한 지배욕을 결합시켜 산업혁명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이 왜 유럽에서 또 먼저 했냐?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일어난 이유죠.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왜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계에서도 몇 가지 언급되어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서계보다는, 서계도 읽지만, 일단은 정리가 좀 안 돼, 서계 내용이. 그래갖고, 서양사 강의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200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보죠.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 왜 먼저 일어났는지 음, 보면요. 일단 자본 축적이 이제 가속화됐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고 세계 무역 패권을 통해서 삼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재정혁명에 의해서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어.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하려면 되게 이제 어, 세금을 잘 안 거치니까 주로 빚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통해서 했어. 그래서 세금이 잘 잡혔죠. 예. 그래서 정치적 안정 속에서 세금도 잘 징수가 됐고, 그래서 정치적 안정 속에서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이 또 가능했고, 저율의 이자, 예. 그래서 중앙은행 영국의 은행이 존재했고 국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는 거. 예. 뭐 한계도 있었지만 이런 재정혁명이나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대조정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산불 소집의 혁명을 촉발시켰는데 이후 계속 정치적 분단이 유독 정치적 분단은 유명한 화학자 라브레즈 처형에서 볼 수 있지 프랑스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분단들이 뭐냐면 영국과 달리 재정혁명을 일으키지 못했던 그 이유였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노동력 확보. 그래서 제2차 인크루즈 운동을 통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여기 제2차 인크루즈 운동도 일종의 산업혁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배경으로. 자, 그리고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이건 뒤에도 나와 있지만 개론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다음 풍부한 자원. 요 설탕이나 철 같은 자원이 풍부했고요. 강대한 해외 식민지가 확보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 앞에 재정혁명 연결됐지만 그 당시 정치적 안정도 있죠. 17세기 혁명 이후에 18세기 때 되게 안정 이뤘고 국왕의 자유적인 수탁이 불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운송시설, 이건 앞에서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다음
영국 과학의 실용적성 교육됐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은 기술자들 중심했어요. 기술자들이 이제 뭐냐면 물건을 만들다가 그 연직물 만들다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 제니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니 방적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기술자와 숙련공을 중심으로 기계가 만들어진 거야. 영국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과학적 발상 등이 영향을 줘서 영국에서는 기술자, 수학자들이 그걸 응용해서 현장에 적용했다. 예. 이게 이제 좀 특징인데 서양사 강의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716번하고 1717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이건 석탄과 관련된 거죠. 영국엔 석탄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지 않다면 일어나기 어렵거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운송 기술이 매우 좋았고요. 운송비가 비쌌기 때문에 석탄을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수송해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18세기 중엽까지 영국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초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원인 중에 석탄의 부족이야. 뒤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석탄이 부족해요. 예.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에 의존하냐면 산업혁명 하더라도 수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수렵. 근데 수렵은 그 석탄에 비해서 대량 생산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경제권을 장악을 했는데 값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프랑스는 그렇게 못해. 영국식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치품을 만드는 거죠. 소량으로 생산하지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떼면서 사치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보면 이제 루이보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그 샤넬이나 이런 것들 다 프랑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치품 공업이 되게 발달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어 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영국의 어떤 과학적 실용적 성격 그 내용과 관련된 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럽 대륙에 비교해 볼 때 영국 과학은 경험적이고 실험적이며 특히 과학의 존재 이유를 생산 능력의 확대에서 찾은 베이컨주의의 영향 아래 실용적인 주제들을 탐구했다. 자, 이때 베이컨주의라는 건 노조 베이컨이 아니라 그 앞에 뒤에 있는 베이컨 얘기죠. 영국에. 예. 자, 그래서 베이컨주의는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연을 올바르게 한다고 주장했고 정확한 측정, 통제된 실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과 태도를 강조했는데 이런 과학적 방법과 태도는 영국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술 발전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 즉 기술자, 수공업자들과 같은 숙련국에게 스며들었다. 영국 과학은 숙련국들이 프랑스에 기반한 착상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계나 공정을 만들어낼 수도 도와줬다. 그래서 어, 그 1766년 프리스한 기술자는 이런 차이를 가리켜 완벽한 물건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프랑스에 발명되고 그다음 영국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사고 방식이 과학적 과학적 사고들이 영국의 기술자와 정복이 돼갖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보통의 산업혁명은 그 기계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 현장 노동자들,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는 거. 근데 뒤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은 좀 다르죠. 이거는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들지 않고 주로 이제 연구 실험실 같은 것들 연구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기계라든지 제품을 만들면 그걸 이제 기술자들은 가지고 가서 실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영국이 나오는데 영국이 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냐? 첫 번째 보면 자, 일정한 자본제도 무너지면서 일찍이 자본제도 무너지면 모직물 공업 중심으로 근대 산업이 발전됐고 자, 이 모직물 공업은 나중에 면직물로 바뀌어요. 해외에서도 발전도 활발했다. 이거는 해외 강대한 식민지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초기의 경제 쪽의 경제 발전을 토대로 영국 경제는 왕정 복구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18세기까지 이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언급했 것처럼 제2차 잉크로즈 운동이 나죠. 여기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가 제2차 잉크로즈 운동인데, 이걸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해요. 자, 제2차 잉크로즈 운동은 이거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에 언급됐고, 프랑스가 개동에서는 좀 갈막하게 짤막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좀 끝나고, 강도 끝나고 요 부분 끝나고 좀 제가 심화 규제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농업의 개량은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있었으나 18세기 다방면에 거쳐서 기술 경영 합리화가 일어났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의 발전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이제 있는데, 농업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말이 끄는 파종기와 제초기를 사용되고, 네덜란드부터 순무 재배를 도입했고, 가축의 사료를 사용했고요. 숨을 도입하여 가축의 사료를 사용했고, 토지의 비옥도를 증대시켜 크롭을 이제 새롭게 재배를 했고, 자, 이런 새로운 농작물의 재배도 종조의 삼 4륜작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종조의 3륜작 대신에 4륜작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에 더해 제2차 인크루즈 운동이 활발해졌는데, 1차 인크루즈 운동과 달리 이번에 경작지 증가 농업경의 합리화인 거다. 마치 이게 2차 인크루즈 운동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별개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2차 인크루즈 운동에 그런 이제 농업 기술의 개량, 경의 합리화 등이 있었어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농업혁명이라고 해요. 농업혁명. 예. 그래서 농업 생산규모가 크게 증대시키고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 보충하고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잉여 인구들이 많죠. 그 잉여 인구들이 1차 인크루즈 운동 때도 있었죠. 그는 도시 올라서 빈민이 됐지만 2차 인크루즈 운동 달라. 그 2차 인크루즈 운동 때는 어, 소득을 몰락시키고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도시로 올라와서 공업 노동자, 예비군이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에 어, 인력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그 공업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식민지 경제 승려, 해외 시장이 난려 확대됐다는 거. 이것도 이제 식민지 확대,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 역할을 또 확대됐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 자, 내국 간의 공공적 통행세가 없었고 도로도 개량됐고 운하가 뭐냐면 개통돼서 당시 매우 건실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당시 대륙에 비해서 1인당 구매력이 가장 컸으며 수입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었다. 자,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과 더불어 수요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공업 생산을 자극했다는 거. 그다음 다섯 번째로, 자, 자본은 계속 축적되고 이자율도 계속 5%의 저율로 머물렀고요. 중앙으로서 영국은행의 성립 등 근대적 금융제도와 재정구조가 이제 발달됐던 거. 예. 그래서 재정혁명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럴 때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는 거. 음. 한편 정치적 안정도 있죠. 예. 명예혁명 이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부유한 상인층이 정치적 발언권이 증대되면서 정부의 간섭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석탄과 철강 등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도 풍부했다. 자, 그렇게 이제 풍부한 자본과 저율의 이자, 강대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은 기업 의욕을 자극하여 농업과 공업에 많은 투자를 항해지게 하고, 증대로 걷던 현실적 그리고 잠재적 수요도 공업의 이제 공업의 비약적인 생산 증대로 촉구하게 되어 일련의 기계의 발명과 개량, 기술의 혁신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플러스로 알아둘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제2차 인크루전 운동이요. 그리고 또 플러스한 게 산업혁명 결과 맨델스의 법칙이 깨지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됐거든요. 요걸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이거는 기출문제 언급됐던 거예요. 기출에 한번 나왔고요. 공사 기출문제. 이게 03년도 기출일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산업혁명 후에 인구 증가 관련된 예문, 맨델스의 법칙이 깨진 거. 예.
먼저 2차 잉크로즈 운동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음, 서양사 개론이 좀 내용이 좀 없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자, 여기 심화교재 이제 482페이지 인크루즈 운동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2차 인크루즈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해서 18세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 넘어가면 배경은 영국의 인구가 급증해요. 네, 정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으로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영국 농촌에서 자본주의 농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학자가 증가되죠. 그래서 농업의 경영의 합리화, 농업 기술 발달.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기 위해서 농업 경영 방식을 합리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농업 기술 발달. 이렇게 이제 행해지는데, 자, 일단 농업기술 발달 측면을 볼게요. 예. 여기 이제 주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단위 면적당 노동 인구를 줄이고 강작을 하는 거죠. 생산량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는 거. 그래서 윤작법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3포식 농업을 했는데 이제는 더 돌려갖고 4포식, 5포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3포식을 병행한 곳서 메일 보리, 호밀, 기리 등 곡물 연이어 재배한 후 경지를 목축지로 전환한 후 7, 8년 이후에 다시 후환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가축 사육이 늘고 분노를 이용해서 토지 생산성을 증가했다는 거. 자, 그럼 개당 목축을 이제 보고하는데 이 지적을 이제 뭐냐면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죠. 근데 우리가 클로버 같은 거 있죠? 이때 만들어지는 많이 심게 되죠. 그래서 클로바, 세포인, 계절이 자주 계절. 제가 이제 요 뒤에는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적 고갈의 보충으로서 지적을 회복하는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강계 목축지를 이제 만들어서 강물을 목축지에 흐르게 해서 풀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산호 공급을 증대시키면 가축 사용을 늘릴 수 있잖아요. 풀을 뜨는 소나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당 융작을 도입을 한다. 그래갖고 사료작물 곡물에 연이어 재배하여 토지 약화 방지 및 곡물 생산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사료 공급을 증대하고 가축 구매를 확대하고 거름 공급을 확대, 지적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가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지적 회복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했죠. 개당 목축을 보급하고 개당 융작을 도입을 하고 등등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뭐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17세기 들어 그 당시 3년째 되는 3년째 되어 후한지를 묵히는 대신에 순무라든지 클로버, 가시완두 같은 산호작물을 심는 새 융작 방식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농가의 가축 보유를 늘리는데 보유를 확대시키고 또 지역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 종래 지역 회복을 위해 후한지를 남겨 어, 놓았을 땅에 일반 사료보다 영양가 높은 순물을 이제 재배해서 사료 공급이 증대했고 그것은 가축 보유 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거름 공급도 확대시켰다. 왜냐하면 가축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 결과 순물을 재배하는데 소모한 지역은 이제 후한이 아닌 거름 투입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었고 질소 동화작용 능력이 뛰어난 크로브나 가시완두는 그 식물들은 후한지 재배하면 지역 회복과 사료 공급이란 증대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업 생산을 높였고 주도층은 대농 경영을 바탕으로 한 자본가적 차진농. 예. 보통 그 요몬계층과 젠틀 계층이죠. 예. 요몬계층이 주도를 했고 특히요. 예. 그래서 요몬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거. 음.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농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tak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업 생산을 올릴 수 없는 어떤 제약점이 있어요. 이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확립인데 이거는 이제 토지 경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은 토지 농업 경영 방식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중세 시대 때 유풍이 있었고 토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 경영하는데 농업 경영하는데 참 힘들어. 이거 한 곳에 뭉쳐갖고 이렇게 강작을 해야지 집중을 시켜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해관계 복잡하게 엉켜져 있잖아. 그래서 이 조정하기 힘들어요. 뭐 마을 차원에서. 그래갖고 입법 의회에서 관련된 입법을 내요. 예. 그래갖고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뭐냐면 법을 통해서 토지에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2차 잉크로즈 운동을 이렇게 의회 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 잉크로즈 운동이라고 해요. 의회 잉크로즈 운동. 여러 지역에 흩어진 경작지를 토지 교환 및 매매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하여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토지의 배타적 권리를 함유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항우지, 목축지 등 공중일도 부활되고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 소유주 전환되고 이 늪지대, 항무지 등은 개인 소유 농토에 전환되면서 여기 자기 땅이니까 이제 열심히 개간하겠죠. 그래서 개간 활동을 자극하여 농경률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88년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방 경지에 울타리가 설치되고 공유지와 사유지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양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제 인코즈 운동을 했었죠. 1차 인코즈. 근데 이때 인코즈는 자기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지주 소유에 흩어져 있는 토지가 상호 교환이나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했다. 이거는 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관련 법을. 아, 그 결과 영국의 농촌 사회는 농지의 공동관리와 협동체제 아래서 그 아래서 이적 규제 및 그 농민들의 여러 권리가 이제 사라졌으며 이적 규제가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우시고 자, 농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가 사라졌으며 근대적 사적 소유권 근데 근대적 사적 소유권은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죠. 배타적 권리죠. 자, 이런 것들이 확립됐다는 거. 결국에는 이제 이 농업 생산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올라다 보니까 또 지역적인 전문화도 있나요? 예. 그래서 이윤 극대 목적으로 적은 종류의 농산물 전문적으로 생산한 상업적 경영과 그리고 자신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다른 지역에서 이제 충당하는 이렇게 하죠. 각각의 이제 비교 우위에 맞는 그런 특정한 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하고 나서 그걸 시장을 통해 교환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되고 자 결과 토지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영국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줬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 농업기술 발달은 좀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좀 이해를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업혁명을 한번 받고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 중이죠. 잠깐만요. 이게 다른 화면에 띄어가지고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네. 예. 아, 당연히 공유 중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어, 이거 산업혁명 결과 인구가 증가됐다는 내용이죠. 예. 여기 이제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심화 교재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자 이게 이제 2002년도 공사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던 거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200년 전 영국은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 역비례하는 맨델스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맨델스 세계관은 요게 수학 체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생산이 증가되면 어느 순간 또 떨어지죠. 이런 곡선들이 산업혁명 때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서 동시에 근대적 경제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인구가 확 증가돼. 자, 1700년 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세기 후에 1천만 명 증가했으며 국민 총생산은 1760년에서 1830년 사이에 연평균 2%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세계 생활 수준의 상당한 향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농업, 에너지, 수송 및 공업 생산 기술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발전, 산업혁명이다.
자, 그로 인해서 영국은 세계 공장에 불리게 되었다. 인구가 급증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수학제공의 법칙이 발전됐지만 이게 적용됐지만 산업혁명 후에 이제 농업 생산 전반적 생산 올라가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이 내용인데 이게 서양사 강의에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동원 해드리지 않겠지만 서양사 강좌에도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학체감의 법칙 때문에 인구와 생활 수준 사이 역관계가 존재 상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자, 이때 수학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생산량이 늘 때, 그 당시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는 노동력,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노동력을 투자해 갖고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생산력 올리려면 생산력 자체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생산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못해. 어, 근데 노동력이나 이런 것을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막 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그게 뭐야? 한계 오는 거야. 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뭐냐? 생산이 떨어지죠. 오히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야. 근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생산력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걸 했던 것이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이런 맨데스적 세계관이 이런 식의 이제 깨고 이런 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게요. 그럼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사망률이 증가되고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농업생산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생산량이 적겠죠. 1인당 돌아가는 그런 그 식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치아갈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14세기 때 들어온 패스트죠. 예. 자,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가 결국 중단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인구 감소 과정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으니까 또 위에 올라가겠죠. 자, 사망률 감소하고 출산율 증가한다. 그래서 이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면 인구가 충분히 낮은 수준 줄어들면 인구가 다시 증가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이용가나 토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적정 수준을 중심으로 증가 감소 사이클을 반복되는 현상을 인구 순환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현상을 존재한다는 것을 영국의 경제학자 맨데스가 인구론에서 인구를 출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구 순환이 지배하는 경제를 어, 맨데스적 세계라고 부른다. 요 정근대 시대 때 인구 변화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인구 변화, 그 맨데스 세계가 생산력 기술의 혁신이 필요로 생산력 중에 수학체계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이 동시에 향상돼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세계 인구가 지금 거의 70억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인구가 준지 모르겠어요. 그 맨데스 세계관을 벗어났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다른 이유겠죠. 예. 자, 그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1706번을. 자, 여기 보면 여기 서양사 강의에 있는 이제 그 수학 체감의 법칙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기는 그러니까 예. 그 이것도 읽어보시고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제 깨진 게 이제 1706년 이후에요. 예. 1706번이에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죠. 그래서 19세기 동안 인구는 매년 1% 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갔다. 자, 인구와 생활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상은 20세기 들어와서 계속되었는데 1820년 약 2,100만 명에 달했던 영국의 인구는 1800 이게 못하네요. 예. 거꾸로죠. 이게 1889년일 거야. 예. 그래서 5,700만 명으로 그 뭐냐면 증가했고 1인당 생산은 같은 기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기술 발전이죠. 예, 생산력 발전, 기술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생산 향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이전보다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는 걸 만다. 그러니까 수학 최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972년에 우리나라 도입된 통일부를 심는 농가의 소출은 경작지 면적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동시에 생산성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향상됐다면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빠른 생산 기술 발전 덕분에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상을 근대적 경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서계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서계 내용 읽어보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문은 60 번입니다. 아니 60 번이 아니라 세 번째 인증문은 77 번이에요. 77 번. 예. 세 번째 인증문 77 번이에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